네, 여러분들 우리가 김건희 삼부토건 얘기할 때 삼부토건에서 얼마의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어요? 삼부토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헤쳐먹은 게 500억이에요, 500억. 500억이에요. 거의 500억이에요. 삼부토건에서 헤쳐먹은 돈만 500억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처음에 누가 발견하냐면 금감원장 이복현이었어요. 금감원장 이복현이가 그 전에 어디 근무했어요? 서울 남부지검장 또 거쳤던 놈들이요. 서울 남부지검이 왜 지금 타겟이 되냐면요. 서울 남부지검이 금융범죄, 그러니까 여의도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사건 있죠. 뭐 선거법 사건이나 국회의원에 관한 사건들은 전부 남부지검에서 해요. 여의도 사건. 근데 여의도가 여의도 금융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거기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요.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한국은행 관봉이 발견되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발견돼요. 근데 이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띠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훼손돼서 없어진 거예요. 이거면 기기 번호. 왜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 돈은 만약에 이걸 누가 싹 빼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확인된 돈이다. 그래서 기기번호, 발권국, 어디, 담당자, 책임자까지, 그리고 2010년 5월 몇 이렇게까지 딱 이게 찍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띠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변명이 너무 웃겨요. 초짜가 와갖고 돈을 세다가 관봉을 훼손했대요.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요. 요 띠 있죠? 요 띠가 100장이에요. 이걸 돈을 왜 셉니까? 묶음띠를 왜 끌어요? 한 묶음에 100장인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한 묶음에 5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100개인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비닐로 쌓여 있으면 100개라서 이게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10개, 500만 원짜리 10개. 500만 원짜리 이 10개가 한 비닐이에요. 이거 비닐로 쌓여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비닐로 쌓여 있는 거는 이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장짜리가 10개 있는 거가 그래서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비닐이 쌓여 있지 않고 요게 띠만 있으면 100장이 있는 거예요. 비닐로 쌓여있는 거는 100장 묶음 10개 있다는 뜻이라서 5천만 원 있는 거고, 띠만 있으면 100장 묶음이에요. 똑같아요. 저거를 뜯어서 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냐고요. 응? 저걸 왜 셉니까? 응?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요, 서울 남부지검의 그 당시에 그 누구였죠? 친윤검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신승 뭐 있죠? 아시는 분들 이름 좀 써봐요. 그 검사 이름 좀. 남부지검장. 남부지검장 누가 검색해갖고 뭐예요? 이 조직적으로 친윤검사 신지호 아니고 조직적으로 저건 빼돌린 거예요. 신흥식. 그때 남부지검장이 신흥식이에요. 이 신흥식이가 결국은 이게 언제 발견되냐면요. 12월에 이 건진법사의 돈을 이 관봉이 있는 거는데 이 분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게 4월이래요. 근데 이걸 특검한테 속입니다. 신흥석. 근데 이게 지네가 분실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탄핵 전후야. 4월에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걸 알았대요. 근데 특검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 이후에도 특검에 보고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뭐라 했냐면 검찰의 사기가 떨어질까봐 그랬대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이 비닐 포장이랑 이걸 훼손했을까요? 얘네들 남부지검은 금융사건의 완전 전문가들이에요. 퀴즈. 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 비닐을 훼손을 하고 띠지와 스티커를 없앴을까? 왜 그랬을까? 지문이 나와 있어요. 지문으로 잡는데요. 아니, 지문으로 잡는데요. 저거를 만진 사람의 지문이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비닐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저 비닐이나 저게 여기까지는 누가 발행했냐고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어느 사람의 집으로 가면 그 사람의 최종적으로 손을 타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발행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라는 건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집으로 가지면 내가 누가 옮겨놔도 내가 손을 댈 거 아니에요. 지문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뜯어버렸다는 거야. 그건 뭐죠? 검찰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닐에다가 이렇게 손자국 나면 딱 찍히잖아. 그러면 저 돈이 어디에서 흘러나왔고, 만약에 저는 통일교 돈이라고 봐요. 저는 통일교 100% 그 대선 자금에서 지가 빼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돈은 관봉은 통일교 정도는 관봉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도 한학자 총재의 어떤 사금고를 열었더니 관봉이 있었다 없었다, 통일교에서는 관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통일교 돈이라고 생각해요. 서울 남부지검은 범죄 집단이에요. 이 사건은요 매우 엄중한 사건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요 감찰을 지시했어요. 바로.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검찰총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검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중대한 사건이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검찰의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굉장히 엄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이 사건이 아마 파장이 나올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가장 못된 짓을 많이 한 놈들이 이 신응석, 이복현, 양석조, 고영곤,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 알만한 검사들이 일제히 옷을 벗잖아요. 이놈들 제가 왜 검찰을 특검하라는지 아시겠죠? 응? 금감원장 이복현을 왜 거기 꽂아놨는지 아시겠죠?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제대로 안 해도 금감원장이 눈을 감아주고,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곤란하면 다시 금감원으로 보내고, 지네끼리 시간 끌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응? 제가 계속 하잖아요. 검찰 특검해야 된다고. 제가 왜 검찰을 특검하라 그러냐면요, 검찰은 지네 혼자 움직이지 않죠. 여기에는 그 배후에는 기자들, 조선일보 따까리들이 있을 테고, 정치적인 사건은 그 검찰과 내통하는 정치 판사가 있을 테고, 저는 검찰 특검은요 대한민국 정치 판사들과 기레기들이 전부 수면으로 떠오르는 대한민국 역사적 사건, 역사적 특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정치검찰 특검을 반드시 민주당 관철시키면요 자연스럽게 사법개혁, 언론개혁 저항 못합니다. 지금 검찰이 왜 검찰개혁에 로드맵이 나오고 추석 전까지 한다 그래도 찍소리도 못합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언론이나 사법부는 왜 저렇게 말들이 많고 조이대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을 해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낄까? 범죄가 밖으로 드러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 사법부, 정치 판사들과 짬짬이해서 눈 감아주고, 정상적인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랑 나는 이 사건 김건희, 관봉, 돈 빼돌린 거, 학력 위조 뭐 다 우리가 의혹으로만 얘기했던 거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새끼들, 검사 새끼들이랑 재판부만 몰라요. 왜 모를까요? 눈 감아주니까요. 김건희라는 이런 괴물을 만든 거는 검찰과 사법부예요. 응? 진짜 저는 왜 검찰 특검을 주장하냐면, 검찰을 특검만 하면 그 기레기들과 내통해서 기사 날리고 모든 검찰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한두 개입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집권 2년 반 동안 수많은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야당 죽이기 이런 정치적 사건들 전부 털다 보면 조중동 기레기들 다 발각되고, 거기에 노란한 판검사들, 판사, 정치 판사들, 조국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이런 사람들 사건 어떻게 검찰이 조작했는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검찰의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의심하지 않은 채 검찰의 공소 내용으로만, 기소 내용으로만 정경심 4년을 때리고 조국을 구속시켰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를 때렸던 이 새끼들이에요. 판사들이 정말로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검찰의 공소장을 꼼꼼히 살피고 기소 내용을 살폈다 그러면 절대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응? 검찰 특검해야 됩니다. 다시는 정치검찰 이름만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그냥 범죄자들을 옷 벗고 나가서 정관 예우 받으면서 변호사 짓 하는 거 절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은 검찰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죄 지었던 검사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 영구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키는 민주당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응? 왜 범죄자 새끼들이 옷 벗고 정관 예우 받고 수십억 원의 연봉을 쳐받고, 이게 하루 이틀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에요. 이명박 때 검찰, 박근혜 때 검찰, 국정농단을 했던 우병우 같은 새끼들도 이제는 변호사 생활하고. 언제까지 범죄자들이, 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에요. 특히 윤석열 사단은 범죄의 온상이자 범죄의 오늘 드러나는 관봉띠 폐기한 거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 거예요. 왜?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발각됐을 뿐이에요. 왜 발각됐는데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범죄잖아요. 이창수 옷 벗고 나가고, 양석주 옷 벗고 나가고, 고영곤 옷 벗고 나가고, 한동훈 그간 검사질하면서 수많은 정치검찰질 했다가 이제는 정치인 됐다고 죄를 안 물으면 그들은 또다시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공무원이 죄 짓고 나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정치검찰 할 짓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들은 나중에라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짜 공수처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검사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조직이 공수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공수처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검찰의 정치 사건, 정치 검찰 짓들 공수처가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거기에는 판사, 검사, 민주당이 검찰 특검,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정치 판사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내란, 김건희 국정농단 이걸로 굳혀서는 또다시 우리는 절반의 특검에 불과합니다. 검찰을 반드시 특검해서 그 검찰과 놀아났던 기레기들, 검찰과 놀아났던 정치 판사들까지
이 대한민국의 계엄 상황에 국정 혼란을 일으켰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검찰 특검해야 돼요. 검찰을 특검을 해야만 그 검찰과 놀아났던 정치 판사들, 기레기들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증거를 인멸을 하고. 서울 남부지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남부지검은 범죄 집단이었던 거예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도 알고 뭉갰고, 금감원은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내고, 남부지검은 다시 시간 끌다가 금감원으로 보내고, 이러면서 뭉개버렸던 사건이에요. 아휴, 참 이런 거 보면 반드시 한동훈이 같은 애들, 여러분들 정치검사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정치한다고 한동훈이가 반윤 세력이라고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낮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한동훈과 김건희가 사이가 멀어졌나? 그리고 한동훈의 심리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한동훈과 김건희가 멀어진 이유는요, 검찰총장의 부인일 때 김건희와 한동훈은 아삼육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순간 한동훈은 누구보다도 김건희를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나 주변들에게 형수 자제시켜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는 왜 서희건설 회장을 안가까지 불러서 했냐? 지금 흘러나오는 소리,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겁니다. 김건희는 자기를 칠권자고, 자기를 권력자고, 자기를 1인자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마구마구 특혜와 대우를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건희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지만 내가 진짜 권력자고 나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사람 볼 줄 아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의 민원은 다 해결해 준 거예요. 대통령실 안에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된다, 여사 자제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라도 한 새끼들은 다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김건희가 왜, 그러면 오늘 낮방송 다시 한번 말씀을, 김건희는 왜 안가를 자주 이용했을까? 대통령이 상징적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권력자라는 걸 대외적으로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게 대통령만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가를 자기가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콜검들 불러서 받을 때도 경호처 옆에 있는 안가에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건희는 자기를 영부인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철퇴를 가했고, 자기를 진짜 대통령이라고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는 무한 지지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는 통일교는 알아서 그라프 목걸이를 전성대 씨 건진법사를 통해서 갖고 오니까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김건희가 실권자라는 거는 그 가족들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에게 갖다 바친 거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김건희 취임하기 전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김건희라는 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제가 김건희가 대통령,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 3년 전에. 여러분들 모든 퍼즐에 이해가 안 갈 때는 대통령을 김건희라고 쓰면 다 풀린다. 이 말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모든 뉴스가 이해가 안 갔을 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김건희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가신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건희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했죠. 그게 지금 이게 현실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처음에 그거 기억나세요?
왜 처음에 용산이 시끄러웠는지 아십니까? 용산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냐?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 대선은 뭐냐면요, 진영과 진영의 총력전이에요. 그렇죠? 우리 민주 진영에서도 친노, 친문, 친명, 거기에 시민, 사회, 진보 진영 모두가 합세를 해서 보수 진영과 진영의 총 대결이에요. 그래서 단일화도 있고 막 합니다. 저쪽에서 이제 윤석열이 이겼어요. 그러면 처음에 용산에 입각할 때는 그 대선 진영과 진영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자리를 보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지분보다는 여기저기서 추천한 사람들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용산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처음에 용산 대변인이 누군지 아세요? 조선일보 출신의 앵커였어요. 조선일보의 앵커가 소리 소문 없이 한 달 반 만에 대변인이 교체가 돼요.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교체가 돼요. 그게 뭐냐? 김건희 나대는 걸 봤거든. 김건희 나대는 걸 보면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남편의 어떤 그 내조만 한다 그러던 김건희 하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거야. 조선일보에서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바로 조선일보의 대변인 출신의 대변인이 바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김건희는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다 자기가 뽑은 직원들이다 보니까 제2 부속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자꾸 김건희 주변에서 한동훈이가 가장 미운 털 박힌 게 뭐예요? 여사 자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알잖아. 윤석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김건희라는 걸, 바보 취급하는 걸. 응? 근데 검찰총장 시절에나 그게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든 언론과 민주당과 시민들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국정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최고로 많은 권력을, 그러니까 견제받는 자리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견제받지 않잖아요. 자기네들 알아서 수사 안 하고 덮어버리면 되니까.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삼각편대는 검찰총장까지는 허니문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제 김건희의 어떤 그런 성격을 제일 잘하는 게 한동훈이잖아요. 자제시켜야 된다는 말을 계속 측근들에게 하고 여기저기서 애들로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동훈 날려버린 거죠. 한동훈 그래서 친 거죠. 그래서 한동훈은 사실 내란에 개입이 안 된 거예요. 한동훈이는 김건희와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내란의 주요 임무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한동훈은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그러면서 김건희가 이제 용산을 전부 장악을 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 그 자기 제2 부속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어떤 김승규 비서관인가, 그 사람의 자녀가 학폭이 있었는데 김건희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2 부속실도 없는 김건희가 차관 전화번호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지가 장차관 인사 명단 다 갖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 명단, 장차관 인사 명단, 지가 인사하고 공천하니까 지가 대통령인데 차관한테 전화 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그 최순실이나 박근혜 그 띨박이 이용해서 지가 뭐 국정농단에다, 김건희에 비하면요, 최순실은 진짜 아마추어예요. 김건희는 그냥 윤석열 앞에 세워놓고 지가 모든 걸 다 했어요. 강승규 사건은 2023년에 터진 사건이에요. 그때 그거는 이미 저희도 다 알고 있었고, 그 청와대에 그 당시에 찌라시 다 돌아왔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그 김건희 제2 부속실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 한마디만 했던 정치인들 다 날라가고 공천 안 주고, 하여튼 김건희 위험하다라는 힌트나 시그널만 보내면 걔는 공천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김건희한테 여사님 하면서 모든 줄을 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신하로 받아들인 게 바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나 그라프의 목걸이인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왕이 임금이 돈이 없어서 어떤 진상품이라고 하나요? 전사품이라고 하나요? 왕에게 바치는 그런 것들을 왜 받았겠어요? 충성의 의미예요. 응? 충성의 의미예요. 충성의. 남들은 우리 진상품이라고 하나요? 우리 남편이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제가 왕인 줄 아는군요 라고 하면서 목걸이가 참 이쁘네요. 김건희가 그 목걸이 살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야. 응? 내가 왕인지 알아봐 주네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봐 준 사람과 안가해서 속상한 얘기를 하려고 불렀다 그랬잖아. 지 하소연을 안가해서 할 정도의 내가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걸 날 왕으로 알아봐 준 사람에게는 진짜 내가 왕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안가 회동인 거예요. 거짓말인가 봐봐요. 앞으로 밝혀질 게 안가에서 서희건설 회장만 만났겠습니까? 응? 말도 안 되죠.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말하는 게, 그리고 아까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는 제가 막 건진법사 집에서 돈 발견되고 막 여기저기서 목걸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진법사가 그라프 목걸이나 막 팔찌 뭐 브로치 이런 거 없어졌잖아. 분명히 여기에는 배달 사고도 있었어요. 이 특검에 대해서 이제 지네끼리도 싸울 겁니다. 배달 사고도 일어났고 별 사고들이 다 일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거기에 지금 통일교 엮여 있지. 지금 국힘당이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게 통일교가 엮여 있는 거예요. 왜냐면 국힘당의 가장 큰 지지층은 대한민국 보수 기독교거든요. 보수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통일교예요. 근데 하필 국힘당이 통일교 돈으로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진짜 국힘당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국힘당 얘기 좀 할게요. 지금 한동훈이가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에 안 나왔어요. 한동훈이가 국힘당 전당대회에 안 나온 이유는 나름 자기가 그 당원들의 지지를 가지고 내년 재보선에 나갈 생각을 한 거예요. 한동훈에게 여러분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왜 지금 하는 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 한동훈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 위기 상황이에요. 뭐냐? 장동혁이 됐던 김문수가 됐던 한동훈이는 재보선에 공천 자체를 못 받아요. 단순하게 한동훈이 정치 초짜라고 여러분들 왜 불리냐면, 자기가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자기는 내년 재보선에 도전한다라는 나름의 꿈을 꿨을 겁니다. 재보선은 절대 경선 안 붙입니다. 국힘당은. 배신자에게 공천 줄 것 같아요? 한동훈이는 계속 백수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재보선이니까 단수 공천하겠죠. 생각해봐요. 한동훈이는 지가 경선하면 이길 자신이 있어서 이번에 전당대회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이나 일단은 국회에 입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 짱구를 굴렸는데, 지금 국힘당 자체가 뭐예요? 정광훈 세력들, 전환길 세력들, 이 쌍전이 결국은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놓고 김문수 아니면 지금 장동혁이가 되는 분위기인데, 얘네들이 당권 잡으면 한동훈에게 여러분들 경선을 붙여주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 하나 예상해 봅니다. 국힘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힘당 안에 야당이 생길 겁니다. 국힘당 안에 야당. 절대 이 인간들은 탈당을 안 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번에 8월 22일 장동혁이가 되던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던 국힘당 안에서는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야당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왜 이제는 끝까지 이제 이제 끝까지 이제 그러니까 사선을 넘어온 거야. 찬탄파와 반탄파가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는 완전히 적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국힘당 안에 탄핵 찬성파들은 사실상 민주당 의석 플러스 10여 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11석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개헌뿐만 아니라 국힘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왜? 국힘당 안에서 앞으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됐든 장동혁이가 당대표가 됐든 안철수, 조경태, 친한계는 얘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년 공천을 못 받잖아. 이제 이해가 가요? 민주당과 손잡아서 지금의 친윤 세력을 치지 못하면 내년에 얘네들은 지방선거에 그 어떤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국힘당은 국힘당 안에서의 야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대로 친윤 기득권을 인정하고 소수의 비주류 예 남아있으면 얘네들이 지네끼리 나눠먹게 하지. 내년 어떻게든지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지금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친윤 세력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국힘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특검에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넘어올 것이고 여기저기서 정보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봐보셔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조경태야. 내가 한동훈이야. 나를 따르는 또 친한계나 조경태랑 걔네들이 한 17명에서 20명 돼. 말하지 않는 또 침묵하는 전환기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국힘당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네들을 지금 정광훈 세력들과 극우 세력들과 영남 기득권 세력들이 국힘당을 지금 말아먹고 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와. 그렇다고 내가 전환길이나 탄핵 반대파들의 손을 잡고 내년 선거에 나갈 자신은 없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민주당의 힘을 빌려서 친윤계를 치는 차도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기네 지금 친윤 세력들 당권파들을 친한계나 조경태나 탄핵 찬성파들이 얘네들과 힘 대결을 하면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민주당과 보이지 않는 이면적으로 민주당이 국힘당을 칠 때 무언에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라니까. 선거라는 게 그래요. 이번에 전당대회 딱 끝나자마자 숙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친한계 배신자 하면서 다시 친윤계가 그리고 뭐 윤어게인 지랄하면서 지네들이 다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권력을 잡잖아? 그러면 쟤네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보이지 않게 차라리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려면 200석 필요하잖아요. 얼마든지 민주당은 이제 개헌뿐만 아니라 국힘당의 사실상 탄핵 찬성파들은 여러분들 원래 전쟁은 내전이 제일 잔인한 거예요. 아시죠? 전쟁은 내전이 가장 잔인한 거야. 왜?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알거든. 근데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그냥 적진은 전체적으로 적진을 무너뜨려야 되지만 내전은 속속들이 어떤 놈부터 쳐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내전이 가장 잔인하고 내전이 가장 비겁하고 치열한 거예요. 배신과 배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 국힘당은 전당대회 이후로 정말 수렁에 빠질 거예요. 생각보다 심하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안철수뿐만 아니라 안철수는 좀 멍청해갖고 또 저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적어도 조경태나 어떤 수도권에 있는 국힘당의 원외위원장들이나 한동훈계라고 얘기하는 몇몇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살라 그러면 친윤 세력을 쳐야 되는데 친윤 세력을 당 안에서 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서 친윤 세력들의 내란 정당이니 뭐니 정당 해산이니 오히려 속으로는 특검의 수사를 응원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좋은 게 뭐냐?
여러 가지 특검들 민주당이 발의하면 저쪽에서 이제 찬성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특검 연장법이나 이런 것도 표결이나, 물론 민주당이 개헌이나 어떤 그런 것 빼고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생각보다 저쪽도 이제 치열하게 당권 싸움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더라도 안에 내부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국힘당 안에 또 하나의 탄핵 찬성파라는 야당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전을 심각하게 치르다 보니까 민주당과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싸워도 민주당한테 상대가 안 되는데 저쪽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줄 아세요? 권성동의 비리, 권영세의 비리, 친윤들의 비리가 어마어마한 제보들이 쏟아질 겁니다. 반윤 세력들이 살기 위해서는 친윤을 쳐야 돼. 근데 친윤에 대한 비리들, 자료들 갖고 있는 거 아마 다 풀릴 거예요, 특검에. 왜 내년 지방선거에 제보 소지가 뭐가 아무것도 못 나간 거. 그래갖고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으면 그때 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꼼수를 부리겠죠.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조국 사면에 말이 많죠. 저는 조국 장관 사면에 대해서 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은 2년형이에요. 올 겨울에 사면을 하든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4년을 형을 받고 조국 장관이 2년은 형을 받았는데, 어차피 조국을 어떤 그 만기 출소를 시킨다는 거는 오히려 진보 진영 안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요, 조선일보나 국힘당이 비판하는 거는 예전에 겁내지도 않아요. 근데 민주 진영 안에서 싸우는 거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가장 힘있고 가장 권력이 셀 때 사면하면 몸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올 겨울이나 내년 벌써 집권 2년차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보다 어떤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충격파가 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세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해버려라. 응?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조국을 욕하고 정책들을 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이런 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국이 동지이지 적입니까? 응? 그 시간에 국힘당 한동훈을 때려잡고, 응? 권선동을 때려잡고, 저 검찰을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지. 조국 사면이 무슨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조국이 출소하면서 내가 출소하면 이재명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해야 된다, 돕겠다, 이런 얘기한 사람을, 조국을 마치 왜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수백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지를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조국이 마치 적인 양, 왜 그러시냐고. 응?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국과 조국혁신당은 우리의 동지예요. 언젠간,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강줄기가 달라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응?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응? 다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응? 내년 지방선거에 호남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해갖고 호남과 TK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펼치려고 하면 조국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요 적들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 과오를 저는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좋은 동지로 남아주기 바래요. 언젠간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일 일본을 거쳤다가 미국으로 가는 일본을 거치는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더욱더 높이기 위함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죠. 오늘 미국 방미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관세 협상을 하는데 참 수고들 했다. 대통령 입장으로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아마 KTV 이매진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막 안경 벗고 그런 어떤 영상들 보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대통령으로 가지만 진짜 주역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주는 지금 회장단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원팀으로 우리 성과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초청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경제에서 가장 나쁜 게 늘 얘기하지만 불확실성이잖아요. 관세 협상이라는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이어지는 이제 안보 협상 또는 관세 협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점들이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제가 이렇게 보니까 케미가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회장 얘기 중에 제가 좀 주목했던 게 뭐냐면, 지금 삼성이 과거같이 반도체나 이런 경쟁력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용, 참, 이게 사람이 너무 간사해지는 게 여러분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재용 이런 애들은 정말 구속시켜야 되고 돈 받기 모르는 인간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용이 잘하고 재벌 회장들이 잘하니까 이뻐 보여. 재벌들이.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재벌들이 이뻐 보여.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언제 이뻐했어? 응? 워낙 국내에도 투자하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막 대통령한테 이러고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삼성전자 이재용을 구속시키려고 그랬어? 윤석열이 나쁜 새끼, 한동훈 나쁜 새끼, 그쵸? 이러면 안 되는데 이재용은 안 미워요, 그쵸? 이러면 안 돼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 앞두고 재계와 원팀 모드를 강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런 게 있어요. 지금 조중동이나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들이 이 재벌과 이재명 정부를 갈라치기 하려고 굉장히 바락바락하고 있습니다. 정작 재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협력이나 원팀이 굉장히 손발이 잘 맞고 있는데, 언론과 기득권들이 계속 재벌과 이재명 정부가 반기업 정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란봉투법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 정책이나 어느 정도 너무 정치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아주 못 미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산업체의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 강력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뭐 재계가 우려를 하고 주한미 상공회의소에서 우려를 전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 강행하겠다. 강행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재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언급했었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을 안 가본 길이에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시행 안 하고 있다 그래갖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중동식 프레임은 이제는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선진국 수준의 노동정책과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기업의 책무예요. 저는 오늘 주한상공회의소인가 거기서 와갖고 우리나라한테 우려를 전달했다.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뭐가 가증스러웠냐? 니들 딴 나라 가면 이런 얘기 쪽도 못 쓰잖아. 우리나라가 시행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딴 나라에서는 그대로 노동법 따르고 어떤 산재 이런 거 다 따르면서 우리나라에만 오면 그런 짓거리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행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계와 손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어떻게든지 기업들이 경제 그리고 활동하는데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은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이 노란봉투법은 이거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에게는 또 당근 정책도 줘야 되죠. 뭐냐면 기업인들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재벌이라는 특별한 말이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죠? 기업의 오너도 아니고 재벌 이런 이 재벌이라는 말은 과거에 정경유착의 산물이죠. 근데 이런 재벌들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배임이에요. 배임. 그래서 민주당이 기업인 배임죄 완화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배임죄 완화해 준다는 게 굉장히 경제 활동하는데 더욱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당근과 책칙을 잘 이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좀 한 최대 낙폭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주식 대주주 양도세 뭐 이 문제가 아직 시간이 오래 끌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철 기재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느 정도 기존의 50억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 대주주 양도세 논란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꺾이는 양상이 있지만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요거 갖고 또 갈라치기 하려는 소재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 꼼꼼히 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다 꼼꼼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개혁을 졸속 생각 안 들도록 철저히 섬세한 개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치 대통령실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완료한다는 정청래 당대표를 견제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중동이 먹잇감으로 삼아갖고 이제 민주당의 당청의 관계를 갈라치기 하려는 게 있는데 이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의 검찰개혁 메시지는 속도 조절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작용 없이 꼼꼼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검찰개혁 어설프게 했다가 되치기 당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빌미를 주고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대통령실이 신중하고 꼼꼼히 완벽하게 섬세하게 하라는 뜻이지 이거를 속도를 질질 끌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지금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허건날 이재명 지킨다라고 하는 애들이 정청래 당대표를 물어뜯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나 하나 물어봅시다. 정청래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니? 니들이 정청래 욕하는 이유가 뭐야? 박찬대를 밀었는데 정청래가 돼서 그냥 미울 뿐이야? 나 하나 물어보자고. 개혁한다는 당대표가 왜 욕을 먹어야 되지? 응? 나 하나 물어보자고.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받기를 했냐? 정청래 당대표가 개혁을 안 한다고 했냐? 정청래 당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안 듣다고 했냐? 아니 여태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떠들고 그랬던 우리가 경험도 있고,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거기에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외쳤던 기억도 있고, 누구보다도 개혁에 앞장서서 지금 민주당을 추석 전까지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국회 입법사항으로 완벽히 해낸다고 하는 정청래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니?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 욕하는 거야? 그냥 박찬대 밀었는데 박찬대가 안 되고 정청래가 들어서 그냥 꼴보기 싫어갖고 미운 거야? 그게 민주시민이야? 그게 민주진보야? 좀 억지로 좀 까지 마. 잘못할 때 비판하는 거는 얼마든지 당대표로서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본인들이 지지했던 후보가 안 됐다 그래갖고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이 왜 민주당 당대표를 흔들고 이재명 정부와 자꾸 균열을 만드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못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에서도 보석을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거주지가 자택으로 주거지가 제한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보석금을 내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의 현 이재명 대통령의 죽이기 1호의 희생양입니다. 유동규의 말만 듣고 검찰이 꾸민 공소장 갖고 진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얘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세요. 정민영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나씩 제대로 바로 잡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제가 계속 주장했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알받기 했던 공공기관장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알받기를 원천 봉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이번에 노란봉투법이나 나머지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 통과시키고 나면 바로 김영석, 이진숙 날라갈래?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는 제거하려고 27일 날 8월 27일 날 신속 안건 처리안으로 지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달아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타령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원전 뉴스 보셨죠? 제가 이거 뻔한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처음에 체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출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체코를 날라가요. 근데 체코 입장에서는 뭐 경쟁을 붙여갖고 자기네들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뭐 내미는 사람들한테 선택을 하겠죠. 그때 우리 라이벌이 프랑스였어요. 라이벌이 프랑스인데
우리가 그 이면 합의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상하게 체코가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를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선택해갖고 이제 원전 수주 몇 조 달러 뭐 했다, 뭐 21조 원전 수주했다, 뭐 윤석열의 뭐 외교 성과다 이 지랄 떨라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어디서 걸리냐면 미국의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 니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을 하려면 우리에게 지분 또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라가 이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미 뭐 MOU가 됐든 여기저기서 원전 수출 대박 났다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전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을 역행하는 원전 수출에 다시 물꼬를 텄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봤더니 이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으로 이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50년간 원전 기술 주권을 뺏겼고, 보니까요,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데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어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민간 회사에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원전 하나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이상의 현금을 그 회사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50년간. 응? 왜 이런 짓거리를? 응? 그러니까 원자로 한 기당 약 2,400원의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하고 9천억 원에 달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런 계약 안 하죠. 그냥 무조건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궁지에 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 나갔다 오면 지지율 떨어질 때야. 기억나시죠? 해외만 나갔다 오면 지지율 떨어지고 해외만 나갔다 오면 사고 나고 그러니까 체코 갔다 와서 대단한 성과를 보인 것 같이 이거를 완전 어떻게든 메이드를 시켰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예 계약, 응?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건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건 국회에서 이게 한전과 한수원이 그때 한전 한수원 사장들이 이 계약을 다 이끌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폐기시키고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응? 지금 보니까 이게 지난 1월에 체결했대요. 협정 내용이 뭔가 들여다봤습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한 기당 1억 7,500만 달러,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와 6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의 물품 용역 구매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독자 기술 노형 개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 필수, 연료 공급권 독점 보장, 계약 기간 50년. 이건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필요시 이 한전 한수원 사장 전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부 유출이에요. 돈을 벌라고 수출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돈 갖고 원전 지어주고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이런 짓거리 왜 합니까? 굴욕적인 이런 계약을,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 정부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허구한 날 해외 나가서 수십억 원의 MOU 체결했다라고 하고 그 이면에는 전부 우리나라의 자금이 들어가서 원전 지어주고 뭐 수출해주고 다리 지어주고 돈 띄고, 이 새끼들이 늘 이런 짓거리 했었어요. 아니 원전 수주했는데 손해보는 걸 왜 하냐고요. 응? 저는 이런 짓거리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응? 미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갖고 지어주고 손해보고 노예 계약하고. 원전 재검토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상 파악을 지시했어요. 계약 체결 및 과정 조사를 해라. 철저한 진상 규명해라. 이 한전 한수원 이쪽 조져야 됩니다. 이쪽 사실 한전과 한수원이요 늘 해외 투자 이런 것들에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명박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런 걸로 이용해 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항상 그래서 제가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털어야 될 게 한전, 한수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조사를 우리 매니저 없어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국힘당 전당대회 22일 빼고 21일부터 25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해 주는 거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도 우리 전당대회 망치려고 하냐 그러길래 그래 니네 전당대회 꼬라지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생각해서 22일 날 니네 전당대회 하고 그러면 우리가 23일 날 노란봉 특법 상정할 거고 상법은 25일 날 할게 이렇게 통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빤스숙에 체포 반항하는 장면을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 어떤 대응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민주당에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단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현희 의원님이죠. 그래서 전현희 의원님이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윤석열 변호인 체계에서는 뭐 개인의 뭐 개인 정보라고 얘기하는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CCTV 영상 공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서울구치소 그 전에 김현우가 왜 공개를 못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이라는 수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연병을 떨었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과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할 수 없다 뭐 이 연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무마가 되는 거고 결국은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 의결을 통해 자료 공개가 오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 의제까지 포함돼서 다 그쪽에서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적 감시 기능을 우선해 영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금 민주당 법사위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서울구치소 이제 바뀐 서울구치소장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지금 18일자로 서울구치소장이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장이 새 서울구치소장으로 왔잖아요. 김도형입니다. 소장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판단도 바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관련 법을 따져보고 판단할 것이지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CCTV 영상을 확보할 경우 법사위에서 공개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법사위에서 공개를 검토한대요.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추미애 대표 아닙니까? 추미애 대표님이 이런 거 쫄아갖고 빤스 숙의 영상 공개 못하고 그럴 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단신. 네, 먼저 내란 특검 얘기 좀 할게요. 내란 특검은 한덕수를 오늘 재소환했죠, 여러분들. 한덕수 재소환했다는 거는 특검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헌재 결정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져 있다.
헌재 결정 때는 여러분들 어땠죠? 헌재 결정 전으로는 그때는 윤석열 정부였어요. 한덕수 내란 대행, 거기에 최상목 내란 대행 하면서 지네들끼리 증거 인멸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말 맞추기 정황이나 여러 가지를 은폐할 수 있었죠. 특검 전후가 달라졌다는 뜻은 뭐죠?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사람들이 술술 불기 시작했고 수많은 증거들이 수집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한덕수는 구속돼야 마땅하냐? 불법 계엄을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을 했고 그 적극 가담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계속 미뤄왔고 여태까지 수은 특검에다가 거짓말밖에 안 했잖아요. 특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총리 탄핵안 기각대와는 상황이 달라져 있다. 총리 탄핵안에 만약에 지금 특검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헌재에다가 냈다 그러면 한덕수는 탄핵됐습니다. 그렇죠? 한덕수는 지금 특검이 그 당시에 한덕수가 헌재에서 기각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덕수에 관한 이런 특검에서의 갖고 있는 내란에 적극 가담했던 이런 자료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총리 탄핵 기각대와는 상황이 달라져 있다.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헌재에서 판단하에 기각이 나왔지만 너는 그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걸 믿고 있대요. 윤석열은 헌재에서도 탄핵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고 구속이 맞지만 나는 헌재에서도 나는 기각당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란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는데 변호인단이나. 근데 특검이 헌재 때와의 기각과는 상황이 달라져 있다. 비상계엄 위법성을 은폐를 했고 헌재에서 위증까지 했고 특검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계엄 직후 유인 총과 3분 통화도 한 게 딱 걸렸죠. 그러면 한덕수는 유인 총과 3분 통화를 한 거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상원 수첩이나 방첩사 수첩을 보시면 주요 요인들을 체포해 갖고 가둘 수 있는 게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에게 전화해서 한예종 폐쇄를 지시한 거예요. 한예종, 그러니까 대학교 전체를 폐쇄를 지시해서 걷다가 정치인들과 다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한덕수는 조만간 구속될 것이에요. 그 다음엔 최상목이다. 여러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불법 계엄 방조를 넘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한덕수,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한덕수는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헌재 결정 때와 상황이 달라져 있다가 한덕수 요즘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 단골 무속인을 조사했어요. 왜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의 단골 무속인을 조사했을까? 외환죄일에 한 발짝 다가간 겁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이 글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거 이런 것들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상원과 같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한 예비역 장성들이 누구인지 노전사령관 사전에 계엄인 수첩 내용에 대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무속인한테는 얘기를 하잖아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번에 어디 북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게 다 얘기할 것 같아서 이 무속인을 조사한 거예요. 노상원이가 무속인을 찾아가고 또 자기 단골이 노상원이가 자주 찾아가는 사람에서 나 이거 이번에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들은 거 있냐, 들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늘 내란 특검에서 조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서 감사원을 2차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관저 21g 있죠. 그래서 감사원이 바주기수 최재나 어떤 그 유병옥인가요? 이것들 가만두면 안 돼요. 최재, 유병옥 이것들 관저 의혹에 이거 사실상 지네가 덮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감사원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김건희만 치는 게 아니라 21세기랑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것은 감사원이 내부에서 비리를 알고도 덮어줬다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유병호 치는 겁니다. 네,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치 우리가 예상했지만 구속영장을 쳤어요. 누가 봐도 건진법사는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통일교의 대선 자금, 대선 불법 자금. 건진법사가 입을 지금 함구르령을,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건진에게 처음에 다가가서 윤석열이가 홍준표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통일교 당원들의 입당, 지금 국힘당은 없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건진법사가 통일교 입당을 자기가 민주당의 이철규나 아니면 권남동에게 뭐 명단을 줬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건진법사 그리고 그 윤종호 씨 세계 뭐 본부장 있죠. 그 사람과 그 대선 자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전성배를 긴급 구속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이거 너무 뻔한 뉴스죠. 근데 김건희가 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불출석을 했을까? 이걸 연구를 좀 했어요. 잔머리 엄청 김건희 잘 굴리거든요. 김건희가 20일 날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오니까 21일 날 병원 갔다가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이거 어떻게든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진술을 거부시켜갖고 이게 여러분들 특검이 지금 얘를 기소를 안 했잖아. 기소를 안 해서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일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응? 얘는 그 안에 아프다고 하면서 수사를 피해서 특검에서 풀려나려고 했을 것 같아. 수사가 안 되면 기소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민주기 특검이 이미 많은 걸 갖고 있잖아. 요거 시간 끌다가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21일 날 가서는 아파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시간 끌기로 가겠구나. 저는 처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검이 연장했습니다. 특검이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20일 오늘 조사 불응하니까 바로 21일 날 진술 거부를 하고 일관되게 20일 날 나오라니까 안 나온다 그러고 21일 날 지 마음대로 진료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21일 2시에 다시 나와라고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너 구속 기간이 10일 추가돼. 네, 그래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치면요 20일까지 잡아놓을 수 있어요. 처음에 10일, 처음에 또 10일. 그래서 그러니까 20일간 얘는 20일을 끌어볼 심상이었던 거야 지금. 아니 20일 안에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 되거든요. 20일 안에 기소하면 6개월 동안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20일을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일짜리다라고 해서 근데 10일을 더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제 최상병 특검 좀 얘기를 하면,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하는데 외압이 있었다.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진술이 확보가 됐어요. 지금 조만간 최상병,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도 구속을 시켰죠. 김건희.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시켰죠.
최혜병 특검 아직 구속시킨 사람이 없잖아. 보면 가장 전광석화 같이 일은 하지만 아직 최혜병 특검은 구속을 시킨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임성근이부터 구속시키지 않을까. 응?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 아직까지 최혜병 특검은 꼬리시킨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국방부 외압 이런 것들과 아마 제가 아는 그 군 검사 출신의 최혜병 특검은 동시에 여러 명 영장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이명훈 특검은 굉장히 와일드하기 때문에 한 방에 조사 쫙 한 다음에 여러 명을 한 방에 영장을 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누구죠? 지규현 재판부 말고 그 특검이 기소된 사건. 여러분들 지규현 사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지규현 사건은 서울 고검에서 여러분들 그 기소한 사건이죠. 지규현애가 지금 맡고 있는 내라는 서울 그러니까 특수단에서 기소 때려갖고 지금 재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지금 재판부가 100대연이에요. 재판장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에요. 그래서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재판장 100대연이 윤석열이가 다른 재판에서는 지금 출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을 안 해도 되지만 공판이 시작되면 윤석열은 출석해야 된다. 윤석열은 출석해야 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번 달 26일 날 첫 공판을 하는데 윤석열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을 출석시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특검이 기소한 사건, 김건희 누가 기소했죠? 특검이 했죠. 김건희 사건도 1심 안에 결과가 나와요. 사건별로. 특검 사건은 무조건 1심 6개월, 2심 3개월. 그게 특검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굉장히 재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때도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에는 재판 일주일에 막 2번씩 받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사건 검찰의 특수단에서 내란 사건으로 지금 지규현이 맡고 있는 사건은 막 재판이 늘어지고 막 2주에 한 번 하고 안 나오고 연병을 떠지만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빨리 서두른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희건설 그 이봉관 회장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봉관 회장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조찬기도회의 그 회장이에요. 알고 봤더니. 근데 제가 이 표를 좀 봤는데 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거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초대를 합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관이가 이 회장이래요. 근데 윤석열 부부를 초대해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니까 다 범죄자예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이야. 회장이 이봉관, 김건희한테 뇌물 줬죠. 명예회장이 박성철 장 누군가 했더니 신원그룹 회장인데 300억 원대 사기 파산. 옛날에 여러분들 신원 에베네셀 뭐 그런 거 있죠. 신원그룹 옷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옛날에 파산의 회사에 징역형을 먹었던 놈이고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원 이배용 누구냐 박근혜 정부 한국사 뉴라이트입니다. 이배용. 그 다음에 이사는 누구냐 안창호 여기 보이시죠? 국가인권위원장. 김성규 장로, 호반그룹, 편법승계 의혹, 공정거래 과징금 608억 원 다 하자 있는 애들이에요.
유병진 장로 명지대학교 총장인데 명지대 재정 파탄의 책임을 명지대 재정 파탄시킨 놈이에요. 이사 중에 권모세 아일랜드 CC 회장인데 아들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강제 종교 활동 완전 이런 인간들 윤상현 국힘당 의원 이런 게 국가 조창 기도회의 임원들이었대요. 무슨 범죄자 명단 어떻게 모여도 끼리끼리 이런 인간들이랑 했다고 합니다. IM 피터님 자료였고요. 참. 네, 오늘의 특검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그 푸틴과 도란프가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죠. 그래갖고 제가 아마 저거는 우크라이나 알라스카에서 했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아마 종식시키기 위함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최근에 이제 예전에 2월 달에 젤렌스키가 도란프를 만나러 갔다가 개망신 당하죠. 젤렌스키 너는 나를 만나러 오는데 양복도 없냐? 막 그러면서 개망신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도란프랑 푸틴이랑은 막 되게 친한 척해요. 그랬더니 지금 이번에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왔죠. 그래서 도란프를 만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번에 그 종전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놀래갖고 그냥 백악관으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9명이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렇게 이탈리아 뭐 다 날아가갖고 이제 딱 지켜본 거예요. 그 회담을. 지금 정리가 제가 딱 예상하는 게 뭐냐면 푸틴이 요구하는 거는 돈바스를 달라요. 사실 돈바스라는 지역 때문에 전쟁이 났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땅 중에 돈바스라는 이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하면 유럽으로 진격하는데 교두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돈바스가 진짜 중요한 땅이야.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 러시아 제국 전성기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 돈바스예요. 러시아에게 돈바스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갔고 굉장히 정통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땅이에요. 그리고 지정학적 가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늘 푸틴이 돈바스에 눈독을 들였던 거예요. 만약에 푸틴이 다시 돈바스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을 경우에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크림반도와 연결이 됩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탈을 하면서 사실 국제사회로부터 그때부터 제재를 받았잖아요. 크림반도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지가 돈바스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의 중심이야. 여기에는 엄청난 자원이 매장돼 있어. 석탄 매장량과 중공업 시설이 집중된 곳이고, 그래서 이 지역을 장악을 러시아에게 하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도 이번에 전쟁이 결국은 돈바스를 차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를, 그러니까 지금 도란프가 젤렌스키를 불러갖고 푸틴이 돈바스만 달래. 그러면 다른 침략한 데는 다 너 준대. 그러니까 너는 젤렌스키 돈바스는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지가 이 3자 회담을 해갖고 지가 노벨 평화상 받으려는 거야 지금. 젤렌스키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2022년에 시작한 전쟁을 3년 만에 도란프가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겠다. 그 대가는 푸틴은 돈바스만 다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돈바스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땅을 상당 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진격을 해서 나머지 진격한 거 다 줄게. 돈바스만 달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돈바스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현재 상황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이 70% 정도가 러시아의 실질적 통제하에 돈바스가 있는데, 그럼 왜 러시아는 그렇게 돈바스에다가 신경을 아까도 왜 쓰냐면, 또 돈바스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거의 한 40%가 차지해. 자기 러시아계 민족들이 40%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엮여 있어요. 러시아는 이미 상당 부분 돈바스를 점령한 상태인데 나머지 지역도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갖고 여기 돈바스 안에는 칠러 반군이 있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돈바스 안에 있는 나라에다가 무기를 제공해 줬단 말이야. 응?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끊임없이 돈바스를 노리고 있던 러시아가 치밀한 전략을 그 돈바스 안에 있는 러시아계 사람들에게 무기를 대주면서 러시아 군과 싸우게끔 하다가 그걸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게 지금 돈바스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그러면 이제 푸틴, 그러니까 누구죠? 도란프가 알았어요. 그러면 푸틴은 돈바스를 원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뭘 원하죠? 나토 가입이에요. 정권 유지. 나토 가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토 가입을 했다가는 푸틴이 계속 전쟁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나토 가입을 한다는 그런 소리 때문에 러시아가 밀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왜 유럽의 정상들은 왜 이번에 백악관에 모여갖고 젤렌스키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냐? 이 돈바스가 뚫리는 순간 이제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가 뚫리고 옆에 막 유럽들이 다 뚫려버리잖아. 예전에 세계 2차 세계대전 같이 막 러시아가 대륙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안전 보장을 해달라. 그러니까 도란프 입장에서는 나토 가입은 안 돼. 그거는 누구야? 푸틴이 안 받아. 그거 말고 우리가 안전 보장 해줄게. 우크라이나에다가 그러면 미군 주둔 시키든지 안전 보장 평화 유지군을 주둔 시켜줄게. 이걸로 지금 퉁치려고 하는 거야. 절대 나토 가입은 지금 러시아가 가만 안 두니까 그건 안 돼. 그냥 평화 유지군 하면서 퉁치려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들리는 소리 되게 웃기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랑 유럽 정상들 9명을 백악관에다가 와갖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즉석에서 푸틴한테 전화를 했대. 푸틴, 어디? 돈바스? 나토 가입 노?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정상들 9명 데려다가 놓는데 40분간 통화했대. 매너 더럽게 없잖아. 아니, 유럽 정상들 9명 모아놓고 지가 그 자리에서 푸틴이랑 40분을 통화했대.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냐고. 그냥 막무가내지. 응?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푸틴은 나는 젤렌스키랑 만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즉석에서 젤렌스키 푸틴이 만나자는데 너도 만날 수 있어? 나도 만날 수 있다. 그럼 만나자. 그래서 3자회담이 된 거야. 근데 또 법이 있어. 지금 국제 형사법상 푸틴은 전범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체포돼. 근데 왜 푸틴은 미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냐? 미국은 국제 형사법에 가입을 안 해 있어. 희한하죠. 미국이 국제 전범 형사재판 이거에 미국이 가입을 안 해서 미국은 갈 수 있어. 그래서 푸틴이 만약에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에서 체포해야 돼. 푸틴을 전범으로.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가 어디냐? 푸틴, 도란프, 그 다음에 젤렌스키가 만날 장소가 바로 스위스로 좁혀지는 거예요. 그쵸?
어? 스위스는 아무래도 그렇다 그래갖고 어느 나라가 저기 누가 푸틴을 체포를 못 하잖아요. 응? 그래서 스위스에서 하면 체포를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바 중립국이잖아 거긴. 그래서 그런 소리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제가 재밌게 본 게 그거예요. 그래서 3자 회담에서 단판 내갖고 나도 갈게. 그래서 푸틴 그리고 젤렌스키 그다음에 도란프. 근데 아마 젤렌스키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당황하냐면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돈바스를 내준다는 것은 젤렌스키는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푸틴과 돈바스를 넘겨주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돈바스는 매국노가 되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젤렌스키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권은 유지하고 돈바스를 내줄 것인가? 아니면 처절하게 미국에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사실상 이번에 협상을 중재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면 사실 미국의 힘으로 유럽이 무슨 미사일을 대주거나 일부가 그런다지만 미국이 개입 안 하면 이 전쟁은 원사이드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러시아가 2022년에 침공을 했는데 아직도 왜 우크라이나나 못 이기냐? 못 이기는 게 아니지. 돈바스만 필요하니까. 굳이 거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을 먹었다가는 유럽이 들고 일어나니까 일부러 진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바스만 목표가 돈바스니까 그 돈바스 주변만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 전면전 붙으면 당연히 러시아가 한 방에 습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국제 뉴스 아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푸틴 그러니까 도란프 입장에서는 관세 협정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견제도 어느 정도 됐고 이제 푸틴과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히려 푸틴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의 협상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트럼프, 젤렌스키 이런 평화협정 또는 3자 협정이 푸틴에게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무조건 이익이지. 왜 무조건 이익이냐면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는 중국에 밀려서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제적 이익이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푸틴 개인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미국이 중국을 패권 국가로 지정을 하고 냉전 체제 때는 미국과 미소 냉전 시대일 때는 전 세계의 중심이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소련 붕괴 이후에는 러시아는 사실상 땅덩어리 큰 유럽의 한 국가일 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미국의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서 러시아가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더 자주 언급되고 러시아의 위상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러시아.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도 젤렌스키와 우정을 과시하고 막 그럼으로써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다시 한층 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 아니 나라의 이익 그런 걸 떠나서 국제적으로 여태까지 러시아는 못 살고 유럽 국가지만 땅은 넓고 자원은 많고 막 좀 그런 유럽 안에서도 좀 굉장히 낙후된 그런 평가를 받고 세계화 이후에 어떤 관심사가 좀 러시아에서 멀어졌잖아요. 근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뭐 미국이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하지만 러시아가 사실상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제 문제는 여기까지.